이번에 그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붙기 전에 한참 전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1월 30일, 2016년 1월 30일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중요해서 제가 버리지 않고 노트북 가방에다 가지고 다녀요. 그때부터. 이걸 이제 지금 새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새 책의 일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해설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가 공부 리스크라는 말을 그 학부모들한테 하면은 정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 리스크는 뭐냐면 공부를 더 시킬수록 집안이 망하는 현상이에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근데 공부 리스크가 2000년 이후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곧 닥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자, 공부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오게 되냐면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MIT에서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지금 MIT 교수죠. 그 한국의 이과 고등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 아닙니까? 미국의 MIT 가장 강력한 공대.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가장 빨리 사라질 직업은 고소득 화이트 칼라 전문직, 로봇과 협력 잘하는 인재가 보수 더 받는 세상 될 것.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도달할 수 있었던 직업들이 있었어요. 화이트 칼라. 근데 그게 더 빨리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화이트 칼라가. 그러면 IBM의 그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캠벨 박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엊그제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인공지능이 어떤 정보에서 효율적으로 더 좋은 답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미 인간을 능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둑에서 이긴 사건이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뭐가 남아 있냐면은 그거를 인공지능을 어떻게 실생활에 좀 더 복잡한 이 인간들의 세상에 적용시킬 건가, 이 과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은 모든 분야에서 능가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는 과정 그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보세요. 인간들도 보면 어떤 그 자폐증에 걸린 그 사번트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보 천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인맨 같은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성냥개비를 딱 보자마자 몇 개인지 알아차리는, 그 정확하게 그 패턴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알파고도 일종의 그런 능력을 가진 겁니다. 바둑판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바보 천재들이 뭐 한 번만 보면은 이미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천재도 있어요. 근데 지능은 낮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 중에는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지능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되냐면 바로 그 바보 천재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원활하게 사회 활동을 못해. 그런데 아주 특정한 능력은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게 연결되지 않고 이대로 남아있을까요? 앞으로의 인공지능 연구가 될 과제는 뭐냐면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즈 문제, 인간들의 역사와 콘텐츠를 전부 알고 있는 왓슨하고 어떤 논리적인 분석이라든가 수리 분석을, 굉장히 확률 분석을 잘할 수 있는 알파고를 결합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결합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지적인 강력한 능력으로 경쟁력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일수록 이 직업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화이트 칼라 직업이 먼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시기가 문제거든요. 그 시기가. 여러분들 자녀가 초등학생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미래학자들이 진단하는 게 2020년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년 후에요. 4년 5년 후에 생각보다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거다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10년 후 15년 후면은 이 학자들의 예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질 거란 얘기죠. 이제는 모든 면에서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뭐냐? 남을 직업들이 또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연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인재가 지금은 이제 남을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 인재가 인공지능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인재는 이거예요. 딱 보니까 여기는 IBM사에서 만든 인공지능을 투입시켜야 될 것 같고 여기는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저기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인공지능을 돈 주고 사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세 개가 지금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인공지능들이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연결시키는 능력은 인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연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연결 능력. 그걸 뭐 공감 소통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의 인성할 때 인성에서 창의성은 이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고 인성에서 우리가 창의 인성 교육할 때 인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어떤 연결 능력이거든요. 인재를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바로 그 감각적인 연결 능력이라는 것 자체는 흔히 말하는 T자형 인재가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을 T자형 인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방면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고 한두 가지 전공을 자기가 잘하는 인재죠. 그래서 그 T자라고 안 하고 요즘엔 U자 이렇게 불러요. U자. 전공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공부 리스크에 빠지지 않은 즉 중산층 이하의 자녀는 실업자가 됐는데 직장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승진을 했던 인재들을 보니까 전공이 한 3개 정도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학위 하나 따는데 5억 정도가 드는데 상류층 자녀들은 한 15억 투자해서 학위 3개 딴다 이거예요. 서너 개. 계속 공부만 해도 되고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결국 걔네들이 왜 직장에서 살아남죠? 걔네들이 T자형 인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3억 5억밖에 투자를 못하겠어. 내가 너 대학 4년만 보내주고 나는 보내줄 능력이 없어. 그다음부터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학위를 2개 3개 따고 U자형 인재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 대안은 뭐냐? 나는 중산층 축에도 끼지 못하는 부모라고 쳤을 때 아이 스스로 T자형, U자형 인재가 되도록 해주는 길밖에 없구나라는 게 이제 마지막에 남는 거죠.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구나. 내가 만들어줘봐야 여러분 강남에 어떤 과외가 있냐면 제가 이 얘기하면 이제 엄마들이 대부분 사교육을 포기합니다. 최근에 강남 엄마 TV라고 그래가지고요 케이블 인터넷 방송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 거기에서 최고의 고액 과외 금액이 공개된 것이 한 달에 1,000만 원이거든요. 쪽집게 과외죠. 시험 보기 한 몇 달 전부터 하는 과외.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주고서 일주일 내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인가 한 서너 시간인데 1,000만 원을 줘야 돼.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야 아무튼.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떤 어마어마한 과외가 있냐면 자기 자식을 MIT에 보냈거나 아니면 스카이 대학에 보내고 유학도 잘 보내고 자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잘 가르치는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한테 하숙을 치는 그 과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아들 딸이 유학을 갔잖아 이제. 그럼 공부방이 비어 있잖아요. 아파트 평수도 넓은데 그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중간 업체가 이러는 그거 방을 왜 놀리냐? 당신 자녀를 교육시켰던 그 방식 그대로 내가 학생들 거기 집어 넣어줄 테니까 그 밥 먹이던 거 요리하던 거 그대로 먹이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학원 인맥 그 공부 잘하는 인맥 그 사람들 그대로 애한테 적용시켜주고 응? 격려해주고
여기가 그 오빠가 공부했던 방이야. 이 책봐 그 오빠가 줄 치면서 이런 스타일로 줄 치면서 책을 읽었어. 그죠? 한국 책 놓고 갔겠죠. 미국 갔으니까. 그 책을 야 니네 우리 아들 딸이 읽던 책 네가 그대로 읽는 거야. 이러면서 바로 그거. 그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1,000,000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거를 1년, 2년, 3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하숙치는 비용만 1년에 1억 2천입니다. 이런 과외도 있어요. 이런 과외도. 그러니까 그 이제 맞벌이 부부겠죠. 그 엄마 아빠는 뭐예요? 돈은 열심히 벌어요. 맞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식을 케어가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케어를 잘했던 그 학부모한테 얘를 아예 하숙쳐버리는 거예요. 너 거기에 가서 살아요. 3년간. 그냥. 고등학교 때. 그리고 얼마를 줘요? 3억 6천. 심플하죠? 수능 볼 때까지 내가 한 3억 쓸게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분업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웬만한 중산층이 그 상류층의 그 아이를 T자형 인재, U자형 인재로 만드는 것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초등학생 애가 5살만 넘으면 식탁 위에 밥이 올라가고 반찬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아이를 활용하는 거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애가 밥상을 차리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엄마가 바빠야 된다고요. 아니면 바쁜 척 해야 된다는 거죠. 엄마는 집에서 밥상 차려주는 존재가 아니야. 이게 엄마가 읽을 책이 보이지? 산더미처럼 쌓여있잖아 지금. 이거 자기들 따야 돼. 응? 그러면 최소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너도 이제 나이가 5살이 넘었는데 하루 3끼 중에 1끼 정도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니? 찌개도 좀 네가 좀 끓여보고 말이야. 그러면서 요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애가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가르치면서 밥상 위에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식구들이 이제 밥을 먹을 거 아니니까 맨날 안 시키더라도요. 주말에 한 번이라도 꼭 시키셔야 돼요. 그 회식을 할 때 이 밥상 위에 있는 상당 부분을 그 자녀가 이게 중학교 때 가면 안 통하고요. 10살 이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10살 이전에. 그럼 걔가 직접 시장 보는 거부터 하면 안 돼.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주말 농장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봄에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에 얘가 토마토를 길러가지고 그 토마토로 스파게티 만드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완전한 전체 체험이고요. 우리가 뭔가 성과를 얻는 데 있어서는 나의 노력이라는 게 봄에 주말 농장에 그 돌멩이, 호미로 돌 파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올가을에 내가 기른 토마토로 스파게티를 먹는구나. 바로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 그 T자형 인재, U자형 인재가 되는 기초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사교육비를 3억 6천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지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처음에 말했던 고소득 화이트 칼라가 직장이 먼저 사라지는 문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쉽게 당하지 않는 인재. 인공지능이 쉽게 뺏을 수 없는 그 직장이라는 것은 특성이 뭐냐면은 복합적인 상황, 복합 재료를 모아서 요리를 해서 물리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유용한 결과를 내는 바로 그런 직장입니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아이들이 요리를 하는 거, 직접 하는 것과 두뇌의 작용을 보면은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공작실에서 뭔가를 아이들이 만들어보고 고쳐보고 하는 그 두뇌와. 그러니까 뭐냐면 10살 이전에 두뇌가 한참 형성되어 갈 때 그런 체험이 없는 애들은 성인이 돼서도 안 돼요. 굉장히 경험 없는 짓을 하게 되고요. 만들기하고 실질적인 인간들에게 유용한 결과물을 자기가 어렸을 때 제공해 본 경험이 없다. 커서도 어린애처럼 행동합니다. 커서도 사람들이 쓸만한 물건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질 못해요. 왜? 자기가 초등학교 때 사람들이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경험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의 발달을 보면은 인간 요리 덕분에 진화했다. 이 연구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제가 신문 기사만 하나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읽은 그 진화생물학, 동물행동학 이런 책들을 보면은요. 인간의 지능을 발달시킨 게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사냥하고 요리예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인간의 지능을 발달시켰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특히 동물을 사냥해서 그러니까 사슴, 소 이런 것들을 사냥을 해서 그걸 익혀먹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두뇌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양질의 영양분이 들어오면서 양질의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왜 갑자기 두뇌가 발달할까요?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즉 맨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저장 기술이 생기면서 그 고기를 잡아서 오랫동안 그걸 훈제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장 기술이 생긴 거예요. 사실 몽골이 전 세계를 제패한 것도 그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고기를 말려가지고 썩지 않게 해가지고 가지고 다녔어요. 그 무게가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마다 물에다가 이렇게 불려서 먹기도 하고 그냥 씹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투를 한 겁니다. 예전에 그 징기스칸 그 군대들이. 아무튼 그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여유가 생겼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농경사회가 오게 되면서 문화가 엄청 발달하게 되죠. 왜냐면 농경사회가 오면서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 어쨌건 자 이런 어떤 전체 인류사를 봤을 때 요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지금 사냥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지금 창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그 인간의 두뇌 지능을 발달시키는 그 어떤 원초적인 경험 중에서 남아있는 건 요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학생쯤 되면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요리를 이렇게 시험을 시키면요, 엄마 나 요리사 될래 이래요. 얘네들 단순하잖아요. 중2 되면 다 바뀝니다. 예. 요리사 월급이 얼마인지도 알게 되고요, 그때부터. 아, 요리사보다는 판사하는 게 낫겠다.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리 체험을 정말 잘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